젊음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조금씩 쓰러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중년을 넘어서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며 스스로의 자립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식사 자리에서 늘 함께하는 익숙한 과일의 모습으로 숨어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달콤한 파파야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주의할 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잘못된 습관들이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파야를 어떻게 섭취해야 진정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파야를 무조건 기적의 과일로 여기기보다는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흔한 실수를 피해야 진정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서서히 위장과 호르몬, 간, 신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단순히 파파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독이 되지 않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눈에 띄는 독이 아니라 괜찮다고 믿었던 익숙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파파야를 매일 또는 자주 드신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래 슈퍼챗 버튼을 통해 후원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지원이 우리 의료 커뮤니티가 무료로 유익한 건강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놓인 잘 익은 붉은 파파야를 보면서 이건 몸에 좋은 과일이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믿음은 맞습니다. 파파야는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많으며 소화를 돕는 효소까지 포함되어 위장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질 때 파파야를 먹으면 기분까지 밝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처럼 파파야는 신체와 정신을 모두 활기차게 해주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에는 늘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파파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익함과 해로움 사이에는 매우 얇은 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쁜 의도 없이 매일 그 선을 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자유를 지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파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는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식품안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열대 과일은 농약 잔류와 세균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파파야처럼 수분과 당분이 많은 과일은 보관이나 세척이 부족하면 건강식단이 순식간에 조용한 위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며 파파야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흔히 놓치는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파파야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파파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파파인은 단백질 분해를 돕는 효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분명 유익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중 일부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몸의 미세한 변화와 신호에 더 세심히 귀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김준호 박사님도 늘 강조하시죠.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잘 듣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파파야를 먹은 후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목이 간질거리고 입술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강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복통, 구토, 호흡 곤란,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이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특히 라텍스, 고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파야의 단백질 구조는 천연 고무와 유사해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고무장갑 착용 시 손에 발진이나 가려움이 있었다면 파파야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김준호 박사님은 상담 때마다 이 점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십니다. 조심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면 파파야를 잠시 중단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자신의 몸을 알고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과 독립적인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중장년층이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문제입니다. 바로 약을 먹으면서 파파야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약, 심장약, 혈액순환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약이 늘어나는 시기에 쉽게 간과하는 것이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파파야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도 특정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왜곡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파야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섭취가 많아지면 약효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혈액이 너무 묽어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효가 약해지거나 너무 강해지는 둘 다 위험합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식습관 상담 때 이 부분을 신중히 짚어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복용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파파야의 소화 효소 파파인은 항염증이나 혈액순환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예상보다 강한 효과를 내 위장 자극, 출혈,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파야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좋은 작용이지만 약 복용 직후 파파야를 먹으면 장에서 약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서히 흡수되어야 효과를 보는 약물의 경우 타이밍이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처럼 매일 일정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의나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파파야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어떤 시간에 먹는 것이 안전한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간, 신장 문제 등으로 약을 장기 복용 중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파파야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몸을 돌본다면 음식은 그 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여야 합니다. 다음 진료 때 파파야를 매일 먹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그 작은 질문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조금 먹으면 좋고,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특히 파파야처럼 건강 이미지가 강한 음식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에는 적정량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파파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파야가 소화에 좋다고 알려진 주요 이유는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인데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잦은 배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고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파파인 효소도 과량 섭취 시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 트림, 쓰라림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자연에서 온 것이어도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최근 국내 영양학회 자료에서도 식이섬유와 소화효소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균형이 깨져 오히려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부작용은 베타카로틴 과다로 인한 피부 변색입니다. 손바닥, 발바닥,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미아, 카로틴 혈증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간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준호 박사님은 하루 중간 크기 파파야 4분의 1조각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면 비타민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음식 하나로 모든 병이 낫는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파파야를 드신다면 그 한 입이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로운 습관이 쌓일 때 몸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근한 위험을 주는 잘못입니다. 바로 덜 익은 파파야를 먹는 것입니다. 주방의 껍질이 아직 푸르고 단단한 파파야가 놓여 있는데 설마 큰일 나겠어 하며 썰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동남아 요리에서는 덜 익은 파파야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조리나 절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날것으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덜 익은 파파야에는 파파인 효소가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있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하거나 속쓰림,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는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식품과학 학술지에서도 고농도 파파인이 위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임신 초기 여성입니다. 가족 중 임신 중인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덜 익은 파파야의 흰색 유액은 자궁 수축을 유발해 유산이나 조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여러 의학자료와 서울부인과학회,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이 노란빛이나 주황빛으로 변하고 살짝 누르면 들어가며 달콤한 향이 나는 상태가 적당합니다. 속살은 선명하고 촉촉하며 숟가락으로 쉽게 떠져야 합니다. 초록빛이고 딱딱하다면 실온에서 2에서 3일 더 익히세요. 기다리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전한 식습관은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2에서 3일만 기다리면 부담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위장이 상하고 특히 여성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 파파야를 고를 때의 색, 향, 질감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익은 것만 드세요.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식사가 진정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파파야 씨앗을 무심코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씨앗은 먹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르게 보실 겁니다. 검고 단단한 씨앗 속에 놀라운 건강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지방, 식물성 단백질, 장 건강에 좋은 섬유질,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중장년기에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 항균 작용과 기생충 억제 효과도 보고된 자연, 약재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내외 연구에서 파파야 씨앗 추출물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소화 효소도 포함되어 소화가 느리거나 더부룩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말린 씨앗을 스무디, 샐러드에 넣거나 후추 대신 갈아 사용하면 맛과 기능이 모두 뛰어납니다. 하지만 경고도 필요합니다.
강한 생리 활성 성분 때문에 과다 섭취 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 동물 실험에서 생식 건강 영향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안전한 양은 하루 티스푼 1스푼 이내입니다. 꾸준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 파파야를 드실 때 씨앗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에너지, 영양, 치유력이 들어 있습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해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숨겨진 보석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실수는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파파야 보관 방법입니다. 수분과 당분이 많아 상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급격히 번식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후 껍질이 초록이고 단단하면 실온에서 며칠 익히세요. 그렇게 해야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 영양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껍질이 노란빛, 주황빛으로 변하고 살짝 눌렀을 때 들어가면 먹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먹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특히 여름철엔 실온에 오래 두면 위험합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숙성은 실온, 보관은 냉장을 강조하십니다. 국내 식품안전정보와 농촌진흥청도 숙성 후 냉장 보관 시 7일까지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권고합니다. 이미 썰은 파파야는 공기 접촉 면적이 넓어 더 빨리 상합니다. 여름철 2시간 이상 실온에 두면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2에서 3일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탁에 두면 편리하지만 그 편리를 포기하고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지혜입니다.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다루는 습관이 진정한 건강 습관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실수는 아마 가장 흔한 실수일 것입니다. 바로 파파야 껍질을 씻지 않고 자르는 것입니다. 껍질은 안 먹는데 굳이 씻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생각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세척하지 않은 파파야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껍질 표면에는 세균, 농약 잔류물, 먼지, 운송 중 오염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로 자르면 오염물이 과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섭취된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은 복통, 설사, 구토, 고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농약 잔류물도 서서히 쌓여 호르몬 이상이나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식약처와 환경단체에서 나옵니다. 안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르기 전 흐르는 물에 껍질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문지르거나 전용 브러쉬로 닦아주세요. 비누나 세제는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고 자르면 됩니다. 1분 투자로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님은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건강은 습관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과일도 올바르게 다룰 때만 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파파야는 건강식품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관, 준비, 섭취 방식이 잘못되면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파야 한 조각에도 지켜야 할 작지만 중요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작은 실수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세심한 배려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억해 다음에 파파야를 드실 때 적용해보세요. 건강한 내일과 독립적인 삶은 이런 작은 똑똑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놀라웠던 부분과 내가 무심코 저지르던 실수는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읽고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은 스스로의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얻은 정보를 하루 선택에 적용해보세요. 우리 몸은 매 순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몸에게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돌봄으로 답해줄 차례입니다.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과 독립을 지켜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